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답게 좀 활기차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 오늘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을 위한 전략 함께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영,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이어서 이 중국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보복관세 발표를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시는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뉴욕 증시는 아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닥쳤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금요일 다우존스 지수는 5.5% 밀린 38,314.86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97% 떨어진 5,074.08,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82% 하락한 15,587.79의 장을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여파로 이틀간 폭락하면서 역대급 시가총액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틀 만에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전 고점인 지난해 12월 16일보다 22.85%나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폭락이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VIX는 하루 만에 51% 급등한 45.31을 기록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시장은 경제적 아마겟돈을 예상 중이라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보복관세에 나설 경우 증시는 더욱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은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을 기존 40%에서 60%대로 올렸고요. RBC 캐피털 마켓도 S&P 500 연말 목표치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금을 매도하면서 금값은 2.9% 하락했고요. 유가와 구리 가격도 각각 7.4%, 9.12%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또한 8만 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뒤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3.9%대로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달러화 지수는 현금 수요 증가로 0.93%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통화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혀서 시장의 실망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주요 기관들 또한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JP모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3%에서 마이너스 0.3%로 크게 하향 조정했고요. 올해 실업자가 200만 명을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스와 UBS 역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관성이 없는 무역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가 중소기업들의 직격탄을 날리면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러셀 2000 지수는 1827.03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무려 25% 하락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한 지난 2일 이후 이틀 새에만 지수가 10.7% 폭락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충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서 3000위 기업들의 주가를 반영한 소자본 기업 지수로 이들 기업이 상대적으로 관세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경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져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오늘 10일 발표될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시장은 전달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 11일에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공개되고요. 특히 PPI는 연준이 중시하는 PCE 가격지수와 관련이 있어서 주시해야 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경기 전망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어서 연준 인사들도 주의 깊게 보는 지표입니다. 9일에는 3월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연준 위원들의 논의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 실적 발표도 눈여겨봐야겠죠. 델타항공, JP모건 체이스, 블랙록, 모간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 등 금융권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9일부터 11일까지 예정돼 있고요.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히트맵 보시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맵 보시면 거의 모든 업종에서 빨간불 켠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3%대 이상 떨어졌고요. 아마존은 4%대, 메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7% 이상 급락했고요. 테슬라는 10.42%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모습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60여 개 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빅테크 M7의 시가총액이 단 이틀 만에 1조 8천억 달러나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 4일 이틀 동안 애플의 주가는 16%, 메타는 14%, 그리고 아마존은 13%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만 1,100억 달러의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서 상호 관세 문제 해결 없이는 앞으로도 M7 기업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이 시장에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섞이면서 이틀 연속 폭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 팬데믹이 확산됐던 초기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간으로 살펴보자면 다우 지수는 7.9%, S&P 500 지수는 9.1%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도 1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뉴욕 증시가 조정이 일어났던 것은 이 거품 논란이 일었던 기술주 위주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번의 폭락은 기술주든지 전통 우량주든지 따질 거 없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도 유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기업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매번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혜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힘스 앤 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영어로 그와 그녀라는 뜻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힘스 앤 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스앤허스는 2017년에 설립된 미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 및 자체 배송 시스템 운영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사용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구독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분야의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영화나 음악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남자에서부터 유래해 탈모, 발기부전, 조루 등에 필요한 약을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민감한 고민거리라 오프라인 진료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을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해 대박을 치자 여성 전문 브랜드인 허스를 론칭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여성 탈모, 피임약, 여드름 등을 치료하는 약을 출시했습니다. 힘스앤허스 구독 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다이어트 분야입니다. 힘스앤허스만의 특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힘스앤허스는 기존의 병원 중심 의료 서비스에서 온라인 상담과 처방을 통해 간편하고 접근성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힘스앤허스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매드매치라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매드매치는 고객의 건강 데이터와 취향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제품을 추천해주는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아프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선천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 힘스앤허스는 1년간 주가가 7배나 넘게 뛰었다는 큰 특징이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이나 위고비가 공급 부족 사태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 의약품들의 유통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미국 구제당국이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복합 성분 합성 의약품인 GLP-1 비만 치료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힘스앤허스는 자체적인 컴파운드 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합니다. 위고비나 오젬픽이 보험 적용 전 한 달에 $1,000가 넘게 들었지만 힘스앤허스의 제품은 월 $199로 이용할 수 있어서 비싼 가격에 망설였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제품의 강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광고를 내보내는 파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요. 미국의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이 광고입니다. 미국의 비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힘스앤허스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는 앱 다운로드 수 폭발, 앱스토어 건강 관련 카테고리 2위 등극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거두며 힘스앤허스가 단순한 헬스케어 기업이 아닌 뛰어난 마케팅 감각까지 갖춘 기업이라는 걸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힘스앤허스 확실히 매력이 터지는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원격 의료 구독 모델에 톡톡 튀는 마케팅 전략까지 더해져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역시 괜히 두근거리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구독을 안 하곤 못 베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처방받은 GLP 주사 맞으면서 다이어트하고 거기에 매번 단백질 쉐이크까지 배송을 해준다니 약뿐만 아니라 끼니까지 구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만의 비밀 고민을 매력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힘스앤허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다음에도 또 매력적인 기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스앤허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혜원 아나운서가 소개해주는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당장 구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내용 알려주셨는데요.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그리고 또 원격 의료의 상당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에서 $50 정도 구독료 내면은요 탈모 관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을 배송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 미래 시대에 알맞는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신문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번에 신문의 경제면 정말로 모든 내용이 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준비하는데 꽤 어려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 관세에 관한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오늘 기사를 픽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관련한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세계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단 이틀 만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과 5일 미국 S&P 500 지수는 이틀간 10% 넘게 폭락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5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진 않겠지만 버텨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마이너스 0.3%로 낮췄고요. 세계 경기 침체 확률을 60%까지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한국에는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관세 여파는 실물 경제에도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61달러대로 급락했고요. 금값마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게 전략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세계 무역 질서의 균열을 우려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과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이민자 추방 등 누적된 정책 반발에 더해서 최근 상호 관세 부과와 증시 폭락 등 경제 불안성이 겹치면서 시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LA, 휴스턴 등 전국 1,4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요.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억만장자 권력 장악을 멈추라, 트럼프는 손을 떼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는 수만 명이 운집하면서 백악관 인근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지난 1월 46%에서 이달 54%로 상승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권 내부 갈등도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악관 무역 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도는 0%대에 머물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에서 0.2% 수준으로 역성장을 간신히 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3분기 연속 0%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충격이 이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성장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는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악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웰스파고는 관세 여파로 한국의 성장률이 0.5%에서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JP모건과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미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 정책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공모주 시장도 다시 차가운 분위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신규 상장주 흐름이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한 25개 기업 중 10곳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았고요. 전체 평균 수익률도 43.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와 4월 초 정치 일정 등 증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가속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공모주에 뛰어드는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시장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만한 대형 IPO 일정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17일부터 시가총액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공모주들이 줄줄이 수요 예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와 로봇,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규 상장이 예고된 만큼 공모주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당분간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고요. 도요타와 GM 그리고 혼다 등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서 가격 인상을 미루는 한편 재고 물량과 현지 생산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인 건데요. 하지만 페라리와 폭스바겐 등 일부 브랜드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는 연 70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12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닛산,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미국 생산 비중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동차 가격 상승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원자재와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완성차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컨설팅사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세에 대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밖에 그동안 관세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점쳐졌던 의약품 역시도 조만간 관세,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약품 쪽에도 리스크가 전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전해지는 기사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은 미안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먼저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5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32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거의 저점 라인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한 종목이 68개, 하락한 종목이 866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20%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 분위기가 꽤 안 좋았는데요. 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 이 물량을 내던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이 무려 2조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들이긴 했지만 2,500억 원 정도 이 지수를 받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5.25%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65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점 꼭지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한 종목도 19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적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수급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1,800억 원대, 기관은 65억 원, 굉장히 작은 물량을 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많이 암담합니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깔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대형주 위주의 큰 폭의 하락이 지수에 굉장한 압박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8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SK하이닉스는 9% 넘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작년보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현대차와 기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급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 암담한 분위기는 계속됐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큰 사이즈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압력을 지수에 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요. 이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면서 이 지수의 급락을 막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대부분이 하락한 섹터와 종목이기 때문에요. 올랐던 종목은 많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하락한 종목과 섹터는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연 아나운서 좀 좋은 이야기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암담한 시장 속에서도 좀 빛과 소금과 같은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4조 원 규모의 대형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힘입어 오늘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고요. 2018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과 연이은 대규모 기술 이전 성과를 내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이제 급등세를 보인 이유는 회사가 보유한 내혈관 장벽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 기술이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ABL 바이오는 GSK와 공동으로 자사의 BBB 셔틀 기술을 활용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GSK는 siRNA, AS와 같은 첨단 유전자 조각 치료제와 항체 기반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 방식을 활용한 복수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초기 계약금 약 739억 원을 포함한 단기 마일스톤으로 총 1,4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임산 단계와 상업화에 따라서 최대 3조 9,623억 원 규모의 기술료와 매출 로열티 또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ABL 바이오의 이상훈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글로벌 빅파마인 GSK가 당사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계기로 퇴행성 뇌질환 치료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불안한 장 분위기 속에서 선방한 점이 더욱더 눈에 띄실 텐데요. 오늘 상한가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살짝 힘이 빠졌고요. 21.85%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힘입어서 상한가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ABL바이오 오늘장에서 정말 숨을 내쉴 수 있는 한 줄기의 빛 같은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에 이어서 역대 K바이오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계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플랫폼 딜로서는 최대 규모의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다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큰 측면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미증시의 영향 항상 받기 마련이니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서는요, 테슬라가 10%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장에서도 여파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이 격화가 되면서 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에서 이 3월에 테슬라 판매가 전년 대비 11.5% 급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테슬라 쪽에 악재가 겹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낙관론자로 유명한 웨시부드 증권의 댄 아이브스가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테슬라의 앞으로의 전망 그다지 밝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아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 이 테슬라 주식의 매수 등급을 매기면서 테슬라의 강세를 예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에는 43% 정도 이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한꺼번에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악재가 함께 겹치기도 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부정적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올 1분기 2차 전지 업종의 실적이 전 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요.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인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 본격적인 재고 조정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요. 수요 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배터리셀과 소재 같은 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악성 재고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이 이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악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들어서 더욱더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와 중국 배터리사의 이 점유율 간의 격차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좀 부정적인 의견에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대진 첨단 소재 12%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PI 같은 경우에도 15%대 두 자릿수의 하락률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반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는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이번에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조금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 테마주들은 오늘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상지건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로 꼽히고 있는 상지건설은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급등한 9,020원을 기록했고요. 최근 4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약 3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상지건설은 이 대표 선거 캠프에 임무영 전 사회이사가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도 장 초반부터 17% 이상 상승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로 묶인 경남스틸은 2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인 안랩 역시 5.86% 상승세를 보이는 등 정치인 관련 테마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알려진 진양산업은 오히려 장중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 테마주의 경우 해당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시세 조정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면 이런 4거래 연속 상한가 터치한 모습 굉장히 잘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한가 계속해서 쭉 유지했고요. 이런 견조한 흐름 이어가다가 상한가로 똑같이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이 잠정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국무회의 8일에 열리는데 이때 차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해운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해운주 관련해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 규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운시장 극심한 불안정성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해상운임,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미국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으면서 이 물동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틀 동안 6조 원 넘게 증발했을 정도로 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25%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박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올해 들어서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전년 대비 0.2% 감소를 했는데 이 선박에 대한 공급량은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5월까지 해상 운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1년 정도 단위로 이 장기 운송 계약을 3월에서 5월 정도에 맺는데 현재 구간이 그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해상 운임에 따라서 장기 계약의 조건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정책과 더불어서 해상 운임에 대한 리스크까지 함께 겹쳐서 오늘 해운주가 급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STX 그린로직스 12%대 하락을 했고요. 대한해운과 펜오션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저는 앞서 말씀 주신 그 2차 전지에 더불어서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주들이 글로벌 관세 전쟁 격화 우려로 인해서 오늘장 초반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8% 떨어지면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전일 대비 2.06% 하락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약 3개월여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주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으나요.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해 34%의 맞불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4일간 누적 하락률이 14%에 달하고 삼성전자 역시 9%가량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그 하락세가 더욱더 와닿으실 텐데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후반 8.29%까지 내렸고요. 그래도 마감은 7.85% 내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1.8%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후반에 4.67%까지 떨어지는 데 그쳤고요. 이제 마감은 3.95% 내린 53,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관세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와 뉴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어떤 인물 오늘 소개 또 해주시나요? 네,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랜저,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현대차의 얼굴이죠. 바로 현대차 그룹 회장인 정의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970년 10월 18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초대 회장과 이정화 여사의 장남이자 외아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현대전공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MBA를 마치고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인 이토추 상사에서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경영활동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CEO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피터 슈라이어를 기아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해서 기아 K5로 대표되는 기아의 디자인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디자인, 기아라는 광고 캠페인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함으로써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론칭과 성과의 배후에 정의선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고 추후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하면 스포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야구, 양궁, 축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상당한 투자를 하는 한편 선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단주로 유명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팀 가운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구단주, 프런트, 감독의 영역을 확실히 해 다른 쪽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본연의 일에만 집중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단을 이끌어가며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구단주로서 가장 많이 얼굴을 알리게 된 종목이 바로 양궁일 텐데요.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 제9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펼친 전례와 마찬가지로 선수와 협회원들에게 뛰어난 대우와 철저한 준비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 런던 올림픽 때 양궁 경기장이 선수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라 선수단이 이동하며 컨디션이 낮아질까 봐 아예 경기장 근처 호텔방을 잡아 선수들을 묵게 해주고 따로 한식당에서 도시락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2024 파리 올림픽에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숙소 환경 때문에 따로 호텔방을 잡아 선수들의 불편을 줄였으며 귀국 즉시에 4년 후 열리는 LA 올림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궁은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 10연패 신화를 달성하는 등 그 지원에 빛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선 회장은 할 수 있는 것을 뒤에서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백악관에서 시행됐던 발표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규모의 깜짝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확장과 함께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발표로 현대차는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콕 찍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기업으로 언급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진행될 이번 대규모 투자 중 60억 달러는 루이지애나의 현대제철 공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표했고요. 또한 현기차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90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곧 가동을 앞둔 조지아주에 건설된 55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이 포함됩니다. 변화의 문턱에서 정의선 회장이 준비해온 선제적 대응은 분명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인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수연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인가요?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새 K뷰티, K푸드에 앞서서 또 K패션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선호하시는 옷 브랜드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선호하는 건 따로 없고 저는 할인율이 큰 거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브랜드는 아니고 스페인 브랜드인 자라에서 옷을 구경하고 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 대화에서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투자 리포트는 바로 섬유와 의류 관련 투자 리포트입니다. 최근 글로벌 섬유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확대 정책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맞물리면서 국내 섬유 기업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업계의 최신 이슈와 기업별 대응 전략 그리고 효과적인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 소비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을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5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의류와 신발 시장의 소비 진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의류 소비 시장으로 국내 시장 대비 약 8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특히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의류 소비 부양책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 기업 중 휠러홀딩스와 영업무역 그리고 F&F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뜨거운 감자죠. 바로 미국 관세 인상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향 의류 OEM 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세실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영업무역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 매출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섬유 OEM 기업 간의 실적 차별화가 예상되고요. 투자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섬유 기업들은 이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중국 브랜드 안타와의 협작 법인을 통해서 중국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요. 영업무역은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및 아시아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F&F는 중국 내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현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글로벌 섬유 시장의 향후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국의 소비 확대라는 두 가지 주요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섬유 시장은 향후 몇 년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은 국내 의류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비용 압박에 따른 실적 악화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생산 거점 이동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및 추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중국 내수 성장 수혜가 기대되는 휠라홀딩스와 F&F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영업무역 역시 글로벌 매출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요. 반면 한세실업과 같은 미국향 의류 OEM 기업들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큰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기업들의 매출 구조와 전략적 대응력을 중심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글로벌 섬유 시장의 변화는 명확한 리스크와 기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촉진 정책과 미국의 관세 인상이 교차하는 환경 속에서 섬유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느 때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정말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내일 장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라고 저는 한번 평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한번 딛고 나면은 다시 상승할 일만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투자에 힘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장 바닥 밑에 지하실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월요일 다 지나가길 바라면서 내일장에는 더욱더 빨간 빛을 볼 수 있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